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오늘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이어갈지 등을 놓고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기관으로 교도소나 서방서, 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에서는 행정기관 근무 대신 지뢰 제거 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두고 남측 가족들이 강원도 속초에 모였습니다. 89명의 상봉단은 내일 금강산으로 이동해 한국전쟁 당시 헤어졌던 북측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커지는 외국인 혐오의 실태가 일본 내에서 혐한을 부추겨온 제트케와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오는 23일쯤 우리나라 남해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이 될 걸로 보이는데 세력이 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진 다시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고용 쇼크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리는 등 재정을 더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더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경제정책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또다시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됐습니다. 먼저 최재원 기자입니다. 당정청이 휴일인 일요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른바 고용쇼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의례적인 기념 촬영도 생략하고 국민들을 향해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국민들께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정청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돈부터 더 풀겠다고 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기고 올해 12.6% 오른 일자리 예산을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엇박자가 또 한 번 감지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실장은 곧 성과가 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대책을 평가절하하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청와대 경제 라인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이처럼 당정청이 휴일에 비상대책회의를 할 만큼 실업난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수가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자리 취약계층이 특히 타격을 입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60, 70대 아파트 경비원들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그만두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70은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몸 건강하면 일을 해야지 뭐 집에서 같이 뭐 하겠습니까? 이들의 계약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여기서 사람을 줄인다고 돈 올라가니까 많이 걱정하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지난달 임금 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만 8천 명, 일용직 근로자는 12만 4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일용직은
주로 취약계층이 몸담고 있습니다. 고용재난, 고용절벽으로 불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일자리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참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대학 나와가지고 뭐하다 하겠어요?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작년보다 10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게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은 겁니다. 이렇게 일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올 상반기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14만여 명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 엿새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수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김동원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댓글 조작 정황에 대해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주말 내내 특검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한 자유한국당.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연장에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0일의 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특검팀은 기간 연장 문제를 내일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면 30일 더 수사를 벌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역대 12차례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에 대통령 승인이 필요했던 건 6차례입니다. 승인 요청은 이 중 절반만 받아들여졌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등 나머지는 그대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 기각으로 추가 수사에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뼈아픕니다. 그럼에도 특검팀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종료 사흘 전인 오는 수요일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수십억 원을 들여 댓글 조작을 했고 이를 참고했다는 내용의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중범죄로 규정하며 한국당을 공격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판사들의 해외 파견을 요구한 건 아닌지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그 당시 외교부에서 만든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법원행정처와 거래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적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10월 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청와대에서 만난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에는 임종원 전 차장과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했고 뉴욕 유엔 대표부에 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이 서신을 받은 직후 만든 내부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엔 대법원 애로사항이 판사 해외 공관 파견이라며 딜거리, 즉 거래거리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판사 해외 파견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을 만나 재판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올려 전범기업이 승소하는 판결 방향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재판은 그로부터 5년 동안 미뤄졌고 판사들은 이듬해인 2014년부터 유엔 대표부로 파견을 떠났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기관으로 교도소나 소방서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대체 복무안을 마련하기로 해서 어디서 얼마나 해야 할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이런 행정기관 근무 대신에 지뢰 제거 업무를 내세우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대체 복무 후보지로 꼽은 곳들은 대체로 인력 수요가 많고 합숙이 가능한 공공기관입니다. 교도소, 소방서, 129 분야 등입니다.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 요양시설 등도 한때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를 치안과 소방 부분에 집중 투입한
대만과 핀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지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행정기관 배치는 부적절하다며 지뢰제거 업무가 포함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난복구나 의료지원 등의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복무 기간과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평일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용 부대가 13개로 늘어납니다. 해당 부대 병사들은 내일부터는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당일 밤 10시까지 외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우선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병사와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평일 외출을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 수풀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돼 살인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대공원 인근 야산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야외 주차장에 들른 서울랜드 직원이 맞은편 수풀에서 커다란 비닐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하고 빨리 홍수 치러 갔는데 그때 냄새 심해라. 시궁창 냄새 같아. 시신이 발견된 곳은 바로 이곳 등산로 옆 수풀입니다. 시신은 훼손된 채 2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시신은 옷을 입은 채로 한동안 방치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계속. 어디서 원인의 주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 지갑이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문 감식 결과 시신은 경기도에 사는 51살 남성 안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주변 행적을 조사하고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밤마다 도로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업체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거업체 직원들이 쓰레기를 모아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봉투가 터지고 오물이 튀기도 합니다. 흔적이 곳곳에 남습니다. 업체들은 수거 편의를 위해 일단 거리 한 군데를 정해 쓰레기를 모읍니다. 이른바 임시 집화장입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이렇게 길가에 고무통 20여 개가 놓입니다. 이런 1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 2천여 개가 한 군데 모이는 건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도 악취가 풍깁니다. 밤새 이렇게 모은 쓰레기를 새벽이 되면 한꺼번에 옮깁니다. 현재 시간은 7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만 쓰레기가 처리장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냄새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냄새 나요.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는 뭐 술을 안 쉬고 지나간다. 업체들도 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주택 한 곳씩 들러 차에 쓰레기를 싣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좁은 골목 안으로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 오후 6시 잘 나가요. 근데도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되니까 못 끊었더라고요. 민원이 쏟아지면 구청에선 장소를 옮기라는 지시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를 사용하지 마라. 딱 그래버려요. 아무 장소를 정해주지도 않고. 구청은 사실상 손 놓고 있고 주민과 업체 사이 갈등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외국에 나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너희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면 참 황당하겠죠. 특정 집단을 향한 공공연한 증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외국인을 향한 혐오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게에서 당신에게는 물건을 안 파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저녁 경기도 안성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던 이집트인 모하메드 사브리 씨에게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이 남성은 주변에 있던 한국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브리 씨가 자신을 쳐다봐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남성을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인종차별 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 filmed what he was telling to me, then I post on my Facebook. I did that because they told me being a resist is not a criminal in Korea. Why? Why being a resist is not a crime here? Don't cry. 지난 12일 저녁 수원의 한 편의점입니다. 음료수를 사러 간 미얀마인 4명은 그냥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 좀 말해봐요. 경찰서 진짜 신고합니다. 편의점 옆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온라인에서 외국인 혐오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7월 한 한국인 남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입니다. 자신의 앞에서 춤추는 흑인 여성을 비하하며 얼굴까지 그대로 올렸습니다. 영상에 수백 개의 댓글을 단 한국인들은 대부분 혐오스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뒤늦게 외국인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신고하며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차별적인 표현과 행동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의 차별 문제는 심각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The other people are humankind like the Koreans. We are not animals. We don't want racism to spread out in all over Korea. Why racism is not a crime in Korea? JTBC 이호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제특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제특회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는 반대 단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인데 최근에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지금 일부 한국인의 모습이 제특회와 닮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호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인 제특회가 본격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공개 혐오 집회를 벌인 건 2009년부터입니다. 그 현장에는 진짜 우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 거리가 이제 제일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예요. 실질적으로 너무 무서운 말들을 하니까. 4년 뒤 제특회의 혐오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가 바로 카운터스입니다. 일장기를 들고 한국인은 일본을 떠나라고 외치는 혐오 시위대에 이들은 혐오를 멈추라며 맞섰습니다. 제특회가 쏟아낸 인종혐오 발언들,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는 일본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너 조선이니까 나가 죽어라. 너를 뭐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즐겁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데모대들이. 결국 카운터스의 활동은 2016년 혐오 표현 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제특회 측은 JTBC 취재팀과 인터뷰를 갖고 이에 반발했습니다. 公正ないなくはないし、これは非常に危険な法律だと私は思ってます。結局これってそもそもなんですかな、民主主義の否定ですよね。これナチスドイツがやったやり方ですそのものだと思うんですよね。 이후 한국인에 대한 혐오 시위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당시 촬영하는 취재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교과 또 떼내려가 내대게요. 내대게! 으르세요, 매야. 지난 수년 동안 이들을 촬영한 감독은 지금 일부 한국인의 모습이 일본 제트케와 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구라든지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굉장히 놀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제트케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난민이 들어오면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성폭행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올라간다. 이게 제트케가 하는 말이거든요. JTBC 이호진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됩니다.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돼 근 3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상봉을 하루 앞두고 남측의 가족들이 속초에 모여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이 수십 년 만에 가족 만나는 분들의 마음, 매번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보지만 그 마음을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이산가족들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오늘 이곳에 모인 1차 상봉단은 남측에서 북측 가족들을 찾은 분들입니다. 몇 분을 만나서 설레면서도 안타까운 심경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피란길에 헤어진 4살 배기 아들을 67년 만에 만나는 이금섬 할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조카를 만나는 민병현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4살에 갈라져 이장 71이니까 어떻게 자랐는가 물어보겠지. 3살, 4살인 것도 도저히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지. 3살, 4살, 6살, 9살짜리를 놓고 내가 나왔으니까 부모는 전쟁 동안에 다 돌아가셨고 걔들 생각하면 뭐. 예, 자식을 만날 기대감이 느껴지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직계 자녀나 형제를 만날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드물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인 1차 상봉단 89명 중 7명만 직계가족을, 또 25명이 형제를 만납니다. 그 외에는 삼촌 이상의 친척 상봉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북측의 형을 찾았는데 형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자녀를 찾게 된 겁니다. 상봉 대상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번 1차 상봉단의 최고령자는 101살의 백성규 할아버지로 북측의 손녀와 며느리를 만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신 분도 적지 않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소통이 어려운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북측 가족에게 줄 겨울 옷이나 영양제 같은 선물을 꾸러미로 챙겨온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의 이제 상봉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상봉단은 이곳에서 방북 교육을 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의료진이 숙소를 돌면서 상봉자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육로로 금강산을 찾아 2박 3일간 북측의 가족을 만납니다. 또 24일부터는 북측에서 찾은 남측 가족들이 방북해서 2차 상봉을 이어갑니다. 예,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 상봉 일정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틀째 객실에서 가족끼리 상봉을 한 다음에 식사는 단체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객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오붓한 시간을 이어갑니다. 또 마지막 날에도 작별 상봉을 하고 원래는 남측과 북측이 따로 숙소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상봉장에서 마지막 점심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령자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의료진 등 지원 인력도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이산가족 상봉 방문단 숙소 앞에서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접경 지역인 삼지연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구구절을 앞두고 내부는 단속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한 결심을 할 때마다 간다는 삼지연을 40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혁명 유적지가 몰린 삼지연에서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건설 사업을 독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단순한 건설 사업으로 여기지 말고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는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라고 강조했는데
미국을 향한 체제 보장 요구 메시지란 해석이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원산을 시찰할 때도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며 대북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경제강국 건설로 노선을 바꾸며 내부용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에 이어 구구절의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까지 평양을 연이어 찾을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셈법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현장 조사를 수용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유엔 산하기구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5월 관계자 방북 때 북한이 항공보안과 관련한 조사를 수용했다면서 내년에 ICAO 직원이 북한에 파견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ICAO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거듭됐던 지난해부터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여객기의 안전운항 대책을 고심해왔습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별세 소식에 전 세계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엔 조기가 걸렸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현 유엔 사무총장은 아난 전 총장이 독보적인 위엄과 결단력으로 유엔을 새 천년으로 이끌었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애도사를 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평화를 위해 고단한 길을 걸었던 친구를 잃었다며 세계인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태풍이 발생했지만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에 눌려서 비 한 방울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기세가 꺾이면서 열린 태풍길로 19호 태풍 쏠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력까지 강해지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일본 남쪽 먼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19호 태풍 쏠릭의 모습입니다. 세력이 커지면서 구름의 모양이 잡히고 태풍의 눈도 또렷해졌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할 때만 해도 약한 소형이었지만 지금은 강한 중형 태풍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쏠릭이 수요일 오후 서귀포 남쪽까지 접근해 목요일 오후엔 대전 인근까지 진출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 경로가 서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상 당국도 쏠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후 경로를 수정하면서 삼국의 예상치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이 태풍의 오른편, 위험 반경에 들게 됩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만큼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는 아직 매우 유동적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5도, 대구 34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그동안 폭염에 가뭄도 길었던 탓에 농산물 가격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에 나섰는데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농산물 도매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중도배인 여러분, 기사능 지역에 철폐하시고 경매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를 손에 든 도매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43,059번 죽자. 경매사의 말이 빨라지자 도매인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암호 같은 말로 응차를 유도하고 순식간에 물건이 낙찰됩니다. 수백 개의 상자가 들어오고 싣고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여름밤 풍경입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염에 도매시장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잡광 상태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물량 상태 특히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이고요. 양배추는 포기당 6,466원으로 지난달보다 117.9% 올랐습니다. 배추는 5,770원으로 한 달 새 86.2% 뛰었습니다. 오이는 지난주보다 48%, 무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시금치 1kg과 파프리카 200g을 지난달엔 6,3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4,100원 넘게 줘야 합니다. 2,000원 하던 무가
2,800원 달라고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그 관리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도 하고 있지만 그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과수원 현장에도 폭염이 남긴 상처가 심각합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추석인데 제사상에 올려야 할 과일이며 채소가 햇볕에 다 타버려서 건질 수 있는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윤디열 기자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달린 것보다 떨어진 게 더 많습니다. 그나마 나무에 열려 있는 건 성한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봄에는 냉해 때문에 열매가 덜 열리더니 여름엔 폭염으로 인한 햇볕 대임 현상으로 과수원이 초토화됐습니다. 암만 못 달려도 내보에 한 180개 달렸는데 뭐 원뿔 개발 한 20봉이 나오겠어요 이거네. 전국 포도 생산량의 10%를 책임지는 경북 영천 포도산지는 거대한 포도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잘 키웠으면 한 송이에 5,000원은 너끈히 받았을 알 굵은 거봉은 건포도 마냥 작고 쪼글쪼글해졌습니다.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들이 이렇게 모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올해 농사는 사실상 끝이 나버린 겁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라도 아끼려 올해 수확은 아예 포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곳도 많습니다. 농사지를 25년째인데 원래 처음입니다, 이런 일. 담은 영양제를 좀 치고 해놔야 내년도에 꽃눈이 정확하게 물고 나오니까 그리고 준비하는 택이지. 올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전국에서 3,0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사과와 포도 등 과수 농가의 피해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없어서 못 구할 판이어서 추석 제수품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높은 연비로 사랑받던 디젤차의 인기가 갈수록 식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규제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사가 먼저 두 손을 들었지만 이번 BMW 화재 사태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6년간 디젤차를 몰던 이준영 씨는 이번엔 하이브리드 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에 아무래도 연비 면에서도 디젤보다 더 우수하고 최근에 그 디젤 차량이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마음적으로는 좀 불안감이 1%라도 있기 때문에 디젤차 신규 등록 비중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전인 2015년 상반기 52%에서 올해 상반기엔 45%로 매년 떨어졌습니다. 디젤차의 좋은 연비를 대체할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데다 갈수록 강해지는 배출가스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더욱 강력한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는 제조사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EGR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된 근본 원인도 낙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근에 이런 디젤 게이트 문제, 디젤 차량에서 이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기술적인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도요타와 포르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는 탈디젤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현대차도 이달 말을 기점으로 승용 디젤차를 단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정부가 더욱 강해진 배출가스 시험 방식인 WLTP를 모든 승용 디젤차에 적용하면 탈디젤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BMW 코리아가 잇따른 차량 화재와 관련된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부터 리콜을 시작합니다. 42개 디젤 차종이 그 대상으로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 6천 대를 넘어 빠른 시일에 부품 교체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예약했던 리콜 날짜가 수개월 미뤄지는 등 리콜이 지연되고 있다는 차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 동안의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친 뒤 강북 우선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우이선과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 등 비강남권 도시철도 4개 노선에 대해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 오는 2022년 안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고 인근 대학들과 연계해 강북권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자카르타에서는 어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메달도 쏟아지고 있는데 자카르타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언니리 기자, 우리 선수단 중에서도 첫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첫 금메달은 우리 효자 종목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품새에서 나왔는데 주인공은 20살 강민성 선수입니다. 결승에서 멋진 동작으로 이란 선수를 이겼습니다. 품새는 두 선수가 맞붙는 겨루기와는 달리 체조나 피겨스케이팅처럼 이 정해진 동작을 누가 더 잘 표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민성 선수의 첫 금메달에 이어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이 나왔고 여자 단체에서 은메달, 또 여자 개인에서 윤지혜 선수가 동메달을 따면서 우리는 품새에 걸린 4종목 메달을 골고루 따게 됐습니다. 네, 우리 팀은 아니지만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이겼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박항서 매직으로 유명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오늘은 일본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미 네팔과 파키스탄을 이겼던 베트남 대표팀은 3승,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 키르기스스탄과 3차전을 치릅니다. 말레이시아전에서 충격패를 당했기 때문에 내일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주전 선수를 모두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온 기자 연결했을 때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경기장에 차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 전해드렸는데 개회식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실 여기서는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은 대역을 활용해서 미리 만들어둔 영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현지에서는 지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군부 엘리트 집안에서 대통령이 되는 관례를 깨고 4년 전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집권 4년 차인데도 서민 대통령 이미지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 교통 지옥이라고 하는 자카르타에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자유자재로 운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자카르타 현지에서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 키워드는 지난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국민연금입니다. 이 관련법은 1973년에 처음 제정됐는데 석유 파동 때문에 시행이 미뤄지다가 8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당시 보험료율, 그러니까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월 소득액의 불과 3%. 그러면서 나중에 매달 돌려받는 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은 평균 급여의 무려 70%나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에 따르면 월 소득액의 9% 이상을 내야 하고 나중에는 40% 수준밖에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이 30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비스마르크 제상이 공적연금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도 이런 변화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연금은 끝까지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지만 최근 메르켈 총리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대폭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전체의 3% 정도밖에 안 됐던 우리 노인 인구는 이제 14%를 넘었습니다. 또 지금부터 불과 8년 후면 우리 주변에 10명 중 2명은 노인인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다는 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미래를 바로 봐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2018년 오늘 뉴스룸 키워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거나 다른 학교와 합치라는 압박을 받는 시골 학교는 전국에 500개나 넘게 있습니다. 작고 효율성이 떨어진다지만 아이들은 이런 작은 학교를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학교를 지켜달라며 스스로 영화도 만들고 있는 아이들을 박창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처음 하는 분장에 아이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무릎에 상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없어요. 빨갛게 칠할 거예요. 친구들은 이런 모습이 마냥 신기합니다.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
분장을 마치면 대사 연습을 시작합니다. 대본을 들여다보고 표정 연습도 해봅니다. 작아서 괜찮아요.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다 좋아요. 촬영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진지해집니다. 오늘만은 모두 직업 영화 배우입니다. 아니 저희는 잘 놀아주는데 뭔 상관이에요? 영화 제목은 작아도 괜찮아.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 대상이 된 작은 분교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아이들은 학교를 지키고 싶지만 현실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소리치고 울고 호소합니다. 출연 배우는 모두 실제 작은 학교 초등학생들. 감독과 촬영 스텝은 교사들입니다. 촬영 배경인 초등학교도 최근 통폐합 위기를 겪었습니다. 엄마도, 엄마의 아빠 엄마도 다녔던 이 학교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때 300명 넘던 학생 수는 이제 3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입학생은 줄고 떠나는 아이들은 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밖에서도 아이들은 학교가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같이 놀거나 말하거나 그냥 항상 하는 게 다 재밌어요. 즐겁고. 학교는 작지만 함께하는 마음은 잴 수가 없습니다. 작지만 서로 더 깊게 이야기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공고에 따라 통폐합이나 이전을 추진하는 전국 작은 학교 수는 500개가 넘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올드보이에서 마이너스 손까지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모습이군요. 네, 특히 손학규 후보를 공격하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9월 2일입니다. 이제 2주 남은 건데요. 민주당 못지않게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현재 손학규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거센 상황인데 손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때부터 올드보이라는 공격을 받아왔고 어제 열린 TV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 손 후보 현재 71세인데 특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후보와 함께 묶이면서 올드보이라는 논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해당 사진은 11년 전인 2007년도 사진인데 당시에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경선에 나란히 나온 바 있었습니다. 저게 벌써 11년 전이군요. 자, 그리고 올드보이라는 말과 함께 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안심팔이요? 안심팔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심,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이 손 전 대표 자신에게 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줄 세우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김영환 후보가 지난 14일 TV 토론에 나와서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예. 해당 발언인데 이 천하의 손학규가 안심팔이로 줄 세우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자신이 되기 위해서 최고위원으로 신용현, 김수민 의원을 러닝메이트 삼아서 줄을 세우고 이걸 안심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키워드가 올드보이에서 마이너스의 손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럼 마이너스의 손도 아마 손학규 후보를 공격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어떤 용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TV 토론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이른바 손학규 징크스로 불리면서 손 후보가 그동안 정치적 주요 선언할 때마다 큰 사건이 터져서 묻힌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마이너스 손 아니냐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예.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조금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 내려오셔서 같이 그 고난이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었으면 우리 손학규 후보님은 그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져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손학규가 가진 경험, 손학규가 쌓아온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자신은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원래는 미다스의 손이죠.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받아친 거군요.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손학규 후보가 가장 지금 유력한 상황이니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태경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 후보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일단 문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총리랍니까? 그런데 2016년 당시를 다시 거슬러 보면 손학규 후보가 당시 민주당 전 대표로 이 거국 내각의 총리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데요. 그때 언론사 인터뷰에 나와서 여야가 합의된 거국 내각이면 이 총리를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TV 토론에 나와서 말을 바꾼 거 아니냐,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총리의 아재 개그입니다. 예, 이낙연 총리의 모습인데 아재 개그라고 하면 썰렁한 개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선 썰렁하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총리는 현재 아시안게임에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어제 출발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 중인데 오늘 선수촌을 찾아서 한국 선수단을 격려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농담을 날렸는데 해당 농담 직접 들어보시죠. 예. 엊그저께 축구에서 말레이시아한테 진 것을 관심은 충분히 높아졌으니까 더 이상 그런 충격요법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진 거라면 충분히 충격받았다. 이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농담을 한 겁니다. 예. 저는 재미있는 개그 같은데요. 네. 예. 엊그저께 경기라고 하면 이제 말레이시아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열렸는데요.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164위. 그러니까 약체로 여겨지는 팀이어서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이 57위인데다가 특히 역대 아시안게임에서는 4번이나 금메달을 따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총리의 발언을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축구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트위터인데 지난 6월에 올린 트위터고요. 보시는 것처럼 또 현실이 상상을 앞섰다 이렇게 찬사를 보낸 건데 당시 독일전에서 승리하면서 이런 찬사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진 상황이야말로 현실이 상상을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주말 동안 잠잠했던 무더위가 내일부터는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대전도 35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엔 열대야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북상할 걸로 전망되는 이번 주 중반까지는 매일 기온이 더 높아질 걸로 예측됩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